안녕하세요. 올해 78, 경기도의 한 작은 요양원 구석진 침대에서 창밖만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는 김정순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콩나물을 팔아 판사 아들을 키워냈으니 이만하면 세상의 모든 고생을 보상받고도 남는 인생 아니냐고요. 네, 제 아들은 판사입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훌륭한 판사 아들은 자기 어미를 이 차디찬 요양원에 버린 채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 모든 것이었던 아들에게 버림받은 지금, 저는 제 피와 땀, 눈물이 뭉쳐 만들어진 전 재산 7억 원을 아들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을 듣고 제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악을 쓰며 울부짖었고 며느리는 요양원 문 앞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요. 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제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저는 새벽 별을 보며 시장으로 나가 콩나물과 시금치를 팔았습니다. 살을 내는 겨울바람에도 뼛속까지 녹여버릴 듯한 여름 땡볕에도 저는 자리를 비울 수 없었어요. 엄마, 나중에 커서 꼭 호강시켜 줄게. 흙투성이인 제 손을 작은 고사리 손으로 꼭 잡으며 말하던 어린 아들, 민준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성경이었고 법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부끄러울 법도 한데 녀석은 늘 씩씩하게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정직해요 라고 말해주었죠.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제 주름진 손에 쥐어줄 때마다 저는 콩나물 대가리 1000개를 다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아들은 사법고시에 합격해 판사가 되었습니다. 동네에는 현수막이 걸렸고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뿌듯함에 며칠 밤을 울며 지새웠습니다. 아들이 첫 월급이라며 매민 빨간 내복을 끌어안고 이제 정말 고생 끝이구나. 이제 내 아들 앞길은 탄탄대로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곧 좋은 집안의 규수라며 며느리감을 데려왔습니다. 희고 고운 얼굴에 나긋나긋한 말투. 한눈에 봐도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 같았지요. 어머니, 민준 씨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깍듯하게 인사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이제 정말 걱정 없겠다 싶었습니다. 엄마, 재판 때문에 바빠. 엄마, 아내가 약속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저 신혼이라 바쁜가 보다. 하지만 그 결혼이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이야.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후 아들의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제가 손수 담근 김치와 밑반찬을 싸들고 아들 집에 찾아가면 며느리는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았지만 그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그냥 사 먹어도 되는데 저희는 유기농만 먹어서요. 어머니, 댁에서 콩나물 비린내가 배어서 오셨네요. 저희 집 소파가 이태리 가죽이라 냄새가 잘 배거든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심장에 박히는 바늘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괜히 아들, 내외 사이에 끼어들어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면 족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인 아들에게 제가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환절기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서 며칠을 알아누웠던 날, 아들 내외가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되실 때까지 연락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며느리 역시
어머니, 이러다 정말 큰일 나세요. 저희가 좋은 곳 알아봐 드릴게요. 잠시만이라도 편하게 쉬셔야죠. 라며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역시 내 아들이구나. 날 잊은 게 아니었구나. 아들 내외는 최고급 시설을 갖춘 실버타운이라며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잠시 머물면서 기력만 회복하면 바로 집으로 모시겠다고, 매일같이 찾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또 약속했지요. 이입소 수속을 밟는다며 제 도장과 신분증, 통장까지 가져갈 때도 저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짐을 맡기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아들 내외의 뒷모습을 배웅하고 병실에 누워 저는 처음으로 자식복 있는 늙은이가 된 기분에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나왔고, 이곳 직원들은 제가 아들 내외의 연락처를 물을 때마다 회의 중이시다, 출장 가셨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최고급 실버타운이 아니라 연고 없는 노인들이 마지막을 보내는 외딴 요양원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제 평생을 바친 아들에게 버려졌다는 것을요. 제 모든 것을 쏟아부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비극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유일하게 찾아온 한 사람, 그리고 제 통장에서 7억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말입니다. 요양원에서의 하루는 끔찍하리만치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맛없는 죽으로 아침을 먹고 창밖에 똑같은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잠드는 삶. 그곳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간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그림자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들 내외가 저를 데리러 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며 눈물로 사죄하는 꿈을 꾸다 깨어나면 축축한 베개와 지독한 소독약 냄새만이 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죠. 희망이 사라지자 몸도 따라갔습니다. 입맛을 잃고 잠도 잃었습니다. 하루는 저를 담당하던 무뚝뚝한 간호조무사가 식판을 들고 와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김정순 할머니, 자꾸 이렇게 식사 거부하시면 큰일 나요. 그리고 보호자분이랑 연락이 계속 안 되는데 요양비가 벌써 석 달이나 밀렸어요.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요양비가 밀렸다는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내 통장이랑 도장을 다 가져갔는데 거기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럴 리가. 제 말에 간호조무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아드님이 연락이 안 된다니까요. 돈 없으면 여기서 더 못 계세요. 그 차가운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내 아들이, 그 판사 아들이 설마 돈까지.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한 번 드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복도를 청소하던 어린 미화원 아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탕 몇 개 챙겨주며 정을 붙였던 아이였죠. 저는 그 아가씨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아가씨, 제발 부탁이야. 여기, 이 번호로 전화 한 통만 ARS 안내만 들으면 돼. 아무도 모르게 해줄 수 있지? 제 간절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는지 아가씨는 주변 눈치를 살피며 몰래 휴대전화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행 번호를 누르고 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기계음 하나하나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계좌의 현재 잔액은 0원입니다.
땡.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잔액은 0원입니다. 7억. 제가 콩나물 한 다발에 100원, 200원을 더 받으려고 목이 쉬어라 외치며 모은 돈. 찢어진 장판 밑에, 낡은 장롱 속에 차곡차곡 숨겨두었던 내 인생. 그 돈이 하룻밤 사이에 공중으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들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훔쳐간 도둑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남았구나. 이제 정말 모든 게 끝이구나.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있던 며칠 뒤였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던 오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또 그 간호조무사려니 싶어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침대 옆으로 다가온 그림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김정순 할머니 맞으시죠? 낯선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깡마른 체구의 선한 눈을 가진 청년 하나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가 평소 좋아하던 단팥빵과 따뜻한 두유 한 병이 들려 있었죠. 누구세요? 제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청년은 멋쩍게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모르시겠어요? 예전에 할머니 댁 바로 옆집에 살던 민호예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떡볶이도 사주시고 명절엔 전도 부쳐주시고 그랬잖아요. 옆집 총각 민호, 까맣게 잊고 있던 얼굴이었습니다. 대학 간다고 서울로 떠난 뒤로는 본 기억이 가물가물한 아이. 그 아이가 어떻게 여길, 아니, 자네가 여길 어떻게. 할머니 댁에 몇 번 찾아갔는데 통 안 계시더라고요. 동네 슈퍼 아저씨께 여쭤보니 여기 계신다고 해서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요. 근데 얼굴이 너무 상하셨어요. 민호는 제 앙상한 손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지난 1년간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은 제 전 재산을 훔쳐 달아나고 생판남이나 다름없는 옆집 청년이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와 걱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에 저는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 아들놈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민호와의 기적 같은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돕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죠. 제 아들이 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민호의 표정은 충격으로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도움으로 제 아들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더욱 추악하고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민호의 등장은 제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저 외로움을 달래주러 온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제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아줄 유일한 열쇠이자 제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한 희망이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아드님부터 찾아야 해요. 판사라고 하셨으니 어디 법원에 계신지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민호는 그 작은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한참 두드리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할머니. 아드님 이름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명단에는 없어요. 혹시 다른 곳으로 옮기셨나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은 늘 서울중앙에 있는 게 자신의 자부심이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포기하지 않고 인터넷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지방 소도시의 법원 홈페이지에서 아들, 판사 이민준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찾았어요.
그런데 여긴 경상도인데요. 서울에서 이렇게 먼 곳으로 갑자기 발령이 났다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좌천.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콧대가 솟아있던 내 아들이 이런 시골 구석으로 밀려났단 말인가. 그리고 그 이유가 혹시 내 7억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민호야, 무언가 더 있을 것 같다. 아주 안 좋은 뭔가가. 그걸 알아봐야겠어. 그때부터 민호의 진짜 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법조인들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지고 관련 뉴스 기사들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애쓴 끝에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마음 단단히 들으셔야 해요. 아드님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연루됐었대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평생 책만 알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애가 도박이라니요. 거액의 빚을 져서 협박을 당하고 있었나 봐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판사복을 벗는 건 물론이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대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가둔 이유, 내 도장과 통장을 가져간 이유,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린 내 돈 7억의 행방까지. 아들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어미의 인생을 통째로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부추겼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죠. 어머니, 돈으로 당신 죄를 덮어야 해. 그 악독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얼음처럼 차가운 결심이 들어섰습니다. 민호야, 나 저놈들 얼굴 좀 봐야겠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입으로 직접 물어야겠어. 내 돈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민호는 제 결심을 말없이 지지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병원에 가는 척 저를 요양원에서 데리고 나와 몇 시간을 달려 아들이 사는 그 지방 소도시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새 집은 예전 서울 집에 비하면 작았지만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은 꿈도 못 꿀 뻔듯한 2층짜리 주택이었습니다. 저를 가둬둔 잿빛 요양원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죠. 민호의 부축을 받아 차에서 내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며느리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아들. 민준이가 저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반가움 대신 낯섦과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돈 7억, 내 피 같은 돈, 어디에 썼는지 물으러 왔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시선을 피하는 그 비겁한 모습에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남의 죄는 그렇게 서리빨처럼 꾸짖으면서 제 어미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내 놈의 죄는 대체 어찌할 것이냐.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며느리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악을 쓰더군요. 어머니, 그럼 어떡해요? 그 돈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 판사복 벗고 지금쯤 감옥에 있었을 거라고요. 어머니, 돈으로 아들 감옥 안 보낸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어차피 늙어서 병원비 말고는 쓸 데도 없는 돈이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늙어서 쓸 데 없는 돈.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제 인생이 저들에게는 그저 아들의 죄를 덮는 휴지 조각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제가 며느리의 뺨이라도 올려붙이려던 찰나 민호가 제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불리해져요. 일단 가시죠.
민호의 말에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민호에게 이끌려 집을 나서는데 등 뒤로 어머니, 제발 하고 외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하나가 제 심장에 자리 잡았죠. 한참을 달리던 차 안에서 저는 결심한 듯 민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 저것들한테는 먼지 한 톨도 남겨주지 않을란다. 내 모든 걸 걸어서 저것들이 지은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제 눈에 서린 도끼를 본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도둑맞은 늙은 어미와 그런 저를 돕는 의로운 청년의 처절한 복수극이 말입니다. 아들 내외의 집에서 돌아온 후 제 안에 무언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는 슬픔에 잠겨 눈물만 흘리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은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민호야, 변호사가 필요하다. 저 놈들은 법을 아는 놈들이니 우리도 법으로 싸워야 해. 제 말에 민호는 다시 한번 그 작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가 찾은 곳은 노인, 재산 갈취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한 젊은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박선영 변호사. 그녀의 이력에는 약자의 편에서 싸웁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했죠.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기구한 사연을 듣는 내내 박 변호사는 마치 자기 일처럼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현직 판사 아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박 변호사의 단호한 한마디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명료하게 싸움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아들 내외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할 것. 둘째, 훔쳐간 7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어머님의 뜻대로 쓰실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장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저들이 다시는 어머님 재산에 손댈 수 없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민호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제가 그날 할머니가 아드님 댁에 찾아갔을 때 혹시 몰라서 대화를 전부 녹음해 뒀습니다.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민호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휴대전화에서 며느리의 그 악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차피 늙어서 병원비 말고는 쓸 데도 없는 돈이잖아요. 그 목소리를 다시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박 변호사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 끝났습니다. 이 녹음 파일 하나면 저들이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희가 이겼어요. 그날 우리는 곧바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아들에게 변호사 사무실 명의로 된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죠. 그날 저녁 유양원 사무실의 전화벨이 불이 나게 울렸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를 바꿔달라고 악을 쓰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까지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건네받자 아들의 다급하고 비굴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아들, 진짜 옷 벗고 감옥 가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응,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1년 만에 처음 듣는 잘못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반성의 기미라고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이기심이 가득했죠. 저는 박 변호사가 시킨 대로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날 요양원에 버리고 간 날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제 와서 어미를 찾다니.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랑 하도록 해라. 저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엄마, 엄마 하고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안 되니 다음 날 아들 내외는 직접 요양원으로 쌩쌩 달려왔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요양원 문턱조차 넘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이었죠. 로비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얼굴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며느리는 로비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공개적인 쇼였습니다. 다른 간병인이 저에게 와서 그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저기 로비에서 무릎 꿇고 난리도 아니에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저 눈물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판사라는 직위와 사회적 체면을 향한 것이지, 어미를 향한 것이 아님을 똑똑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은 제게 넘어왔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연극을 어떻게 끝내줄까? 제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양원 로비에서 벌어지는 아들 내외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저는 싸늘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저들의 눈물쇼는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급기야 지역 신문 기자까지 불러와 인터뷰를 하더군요. 치매 걸린 노모의 오해, 효심 깊은 판사 아들, 눈물로 호소 같은 기사를 내보낼 속셈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곁에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던 박선영 변호사와 저보다 더 분노하며 발 빠르게 움직여준 민호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며칠 뒤 저는 박 변호사와 민호의 부축을 받으며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마지막 담판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중재하여 마련된 자리. 한 법무법인의 조용한 회의실에는 초췌한 얼굴의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둘은 벌떡 일어나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저희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소속만은 제발. 저는 아무 대꾸 없이 민호의 도움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은 박 변호사가 서류, 뭉치 하나를 테이블 위로 조용히 밀었습니다. 이민준 씨, 김지영 씨, 먼저 이 서류부터 보시죠.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제 돈 7억을 빼내 불법 도박 빚을 갚는데 사용한 계좌 이체 내역과 그 돈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한 증거 자료였습니다. 판사라는 직업이 무색하게 자신의 범죄 증거 앞에서 아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건 변명은 법정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 증거들은 이미 검찰에 전부 제출되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냉정한 말에 며느리가 거의 비명을 지르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그래도 평생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저희 뱃속에 어머님 손주도 있다고요. 아, 그 손주 타령. 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제 품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제 건강검진 결과서였습니다. 내 몸 상태다. 보다시피 아주 건강해. 앞으로 20년은 너희들 속 썩이는 거 똑똑히 지켜볼 만큼 정정하다는 뜻이지.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는 내 손주가 아니다.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어미의 인생을 짓밟은 대가로 너희가 호의호식하기 위한 보험일 뿐 내 핏줄이 아니야. 나는 오늘부로 너희와의 모든 인연을 끊는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전 재산 7억, 너희가 훔쳐간 그 돈은 민사 소송을 통해 단 1원까지 전부 받아낼 것이다. 너희는 평생을 일해서라도 내 돈을 갚아야 할 게다. 그리고 그렇게 돌려받은 돈과 내게 남은 모든 재산은 저는 제 옆에 든든하게 서 있는 민호를 돌아보았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내 아들, 저기 저 민호에게 전부 물려줄 것이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민호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이 거의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전 재산을 줘? 내가 아들이야? 내가.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또 가장 후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피를 나눈 아들은 제 어미를 내다 버리고 남이라던 아들은 버려진 저를 거두었다. 하늘이 정해준 진짜 내 아들이 누구인 것 같으냐? 이놈아. 저는 말을 마친 뒤 민호의 부축을 받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며느리의 악에 바친 울음소리와 아들의 절망적인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30년의 굴레를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길지 않습니다. 아들은 결국 판사복을 벗었고 사기와 횡령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며느리는 뱃속의 아이를 핑계로 끝까지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지만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이미 세상에 전부 알려진 뒤였죠. 그들은 집도, 차도, 명예도 모두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제 재산을 그냥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순의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이름의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기댈 곳 없는 노인들을 돕는 곳이었죠. 제 돈 7억은 이제 더 이상 한 가족의 탐욕을 채우는 돈이 아닌 수많은 어르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요양원의 외로운 할머니가 아닙니다. 재단의 작은 사무실 한편에 제 책상을 두고 민호와 함께 웃으며 새로운 어르신들을 맞이합니다. 아이고,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 하며 제 손을 잡는 다른 어르신들의 주름진 손에서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았습니다. 제 곁에는 늘 민호가 있습니다. 녀석은 이제 저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어색해하면서도 그 어떤 아들보다 더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지요. 가끔 우리는 함께 시장에 나가 콩나물을 한 봉지 사들고 와 뜨끈하게 콩나물국을 끓여 먹습니다. 콩나물 한 가닥에 웃고 국물 한 숟갈에 행복해하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때로는 그 피가 내 심장을 멍들게 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인연은 핏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더군요. 저는 제 인생의 황혼역에서야 그 쓰라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